지난 2일 월요일부터 완화된 마스크 의무화 정책.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하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재확산에 대한 우려나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코로나19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일상 회복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네,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됐죠. 바깥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희망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방역 지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66일 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는, 안에서는 물론 써야 되지만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어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교수님도 밖에서는 벗고 다니세요?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바깥 생활을 해보니 저는 상당히 편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아직도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조금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데 어색하거나. 예. 워낙 오랫동안에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아직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 그 상징이 바로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월 2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예방 접종률도 대단히 높고요. 또 우리의 의료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의료기관도 주위에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생활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상 관점에서,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외부 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바깥 생활은 이제 그 공기가 바람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1,700만 명 정도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모르게 그냥 앓고 지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 합치면 적어도 한 50% 정도는 이미 확진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다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마스크는 좀 자유롭게 벗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 사례에서 보면요, 먼저 이제 마스크를 벗은 경우를 보면 재유행이라든지 재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속출하면서 저희가 아직은 좀 두려움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정부가 이제 현재까지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감염되신 분들, 또 3차 감염되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감염되신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차 감염까지 되신 분들이 한 또 6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몸 안에 그냥 바이러스 흔적만 있어도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면역 상태가 좀 약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중증으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감염 또 3차 감염 사례들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충분히 치료 그리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데믹을 선언해도 돼요? 이제 끝났다. 코로나 이 팬데믹,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은 끝났다라고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만 통제가 된다고 해서 대유행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뭐 중국만 해도 그렇죠. 그런 국가에서 계속 이 질병이 확산을 해서 다른 나라로 또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유행 상태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질병이 계속해서 꾸준한 상태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이 바이러스는 언제 또 변이를 일으켜서 또 환자가 급속히 증가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정 국면이다 이런 표현은 되지만 지금 상황을 엔데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오미크론의 또 다른 하위 변종이 유행을 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봐요. 네.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발생해서 이제 오미크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BA1이라고 그러고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은 BA2. 그리고 또 최근에 BA3, BA4, BA5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바이러스는 또 감염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피해서 또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또 변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또 감염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위중증 상태라든지 치명률에 있어서는 현재 그 오미크론과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치명률이나 위중증 상황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급 감염병에서 코로나를 2급으로 낮춘 상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격리 의무라든지 또 이 격리에 따른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급은 강제 격리죠. 그러나 이제 2급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방침도 격리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병실에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그리고 또 격리됐을 때 유급휴가 이런 조치들이 또 이제 그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급 감염병에. 결핵 환자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국가가 치료비 지원해주고 뭐 집에서 못 나오게 격리시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급 감염병은 국가가 전액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2급으로 되게 되면은 그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입원 진료 경우에는 좀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국가 진료비 부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증상이 좀 약하다면 일반적으로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통의 일상처럼 해도 상관이 전혀 없을까요? 격리 의무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플루엔자나 독감 그런 감기 같이 본인이 좀 조심할 수 있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다 한다면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태가 2급으로의 전환 조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독감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나 이제 옮기지 않을까 싶어서 마스크도 쓰고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도 5월 말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일상생활을 좀 해라 이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4월 25일부터 정부가 4주간은 준비 단계에서 이제 안착기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위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단계적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단 4차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교수님께서는? 네, 일단 이 외국의 이 사례를 보더라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든지 또 면역 질환자라든지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4차 접종을 통해서
그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예. 그 비율과 또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네. 4차 접종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예. 우리 정부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그 60세 이상 고연령층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이제 의무화를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잖아요.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럼 가을에 가면 또 백신 맞을 텐데 1년 사이에 5번, 6번씩 백신 주사 맞는 건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예. 이 코로나 백신이 그 면역 지속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의 분들은 3차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신 그런 경우라면은 4차 접종을 맞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그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만 이제 3차 접종자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네. 한번 그런 걸리셨던 분들은 분들. 조금 좀 그 시기를 좀 지켜보면서 네. 접종 시기를 추후에 갖는 것도 좀 의사들이 좀 권유하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소위 말하는 코로나 후유증. 네.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많아요. 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뭐 미각을 상실한다든지 후각을 상실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숨가쁨 증상. 예.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200여 개의 그 이런 예. 후유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증상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후유증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이번 그 새 정부에서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죠. 예. 금년 하반기에 소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그 이 샘플을 모집해서 이 롱 코비드 즉 코로나 후유증 예.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 방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예. 그런 심층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 롱 코비드를 또 전담하는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예. 그런 환자분들이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방역 당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 비용은 다 본인 부담이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확진자가 지금 뭐 1,700만 명 예. 정도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롱 코비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이제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 결과 이 롱 코비드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항체를 이제 가졌다고들 표현하잖아요. 뭐 슈퍼 항체 보유자로 뭐 재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이 항체가 뭐 어느 곳에서는 뭐 2달 간다 아니면 뭐 반년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진실은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코로나 말고도 네. 다른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 그 보더라도 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면역 기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질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염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독감 주사 맞아도 어. 독감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염 또는 예방 접종을 했다 해서 이 질병을 100%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그건 잘못된 그 이 지식이다. 잘못된 상식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 네네. 또 사람마다 그 몸에 갖고 있는 그런 면역 기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염에 따른 완치 후에도 또 뭐 재감염, 3차 감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자기는 이제 백신 예방 접종 3차까지 다 맞았다. 그리고 난 또 한 번 걸렸어. 네. 그러니까 난 천하무적이야. 끝이다. 아, 그러니까요. 난 이제 뭐 어딜 가든 안 걸려. 그 얘기요. 예.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개인 방역이나 이런 수칙 다 안 지키고 그냥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 영국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 재감염 사례가 한 10% 정도까지 된다고 그래요. 맞네요. 많이 우리나라의 조사는 현재 한 0.3% 예. 정도 그 영국에 보면 낮은 걸로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그 이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고 일상 회복을 하더라도 아직 마음을 완전하게 놓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일상 회복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돼야겠죠. 자, 토요일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